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온과 건조함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선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고 제주 지역은 기상 악화로 오후까지 국내선 항공편이 끊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대형 산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속출했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기소에 반발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는 경찰과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혜태제과가 상장 전후에 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세무당국에 적발된 데 이어 같은 크라운혜태그룹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에서도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과거 피해자와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함께했다가 큰 손해를 본 뒤 갈등을 빚은 부부를 배우로 보고 출국을 금지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산불은 모두 진화됐고 밤사이 단비가 내리며 잔불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행안부는 비가 어제 늦은 오후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전남, 제주, 경남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남부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석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고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오전 중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조작해보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불이 아예 안 들어와요. 저기도 안 들어온다. 어젯밤 8시 반을 전후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역삼동,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역삼동과 방배동은 정전 2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대조동은 새벽 1시를 넘겨서야 복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을 포함해 고잔동 아파트 단지와 선부동 주택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자정이 가까워서야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전은 비바람의 영향으로 이물질이 고압선에 걸리거나 빗물이 전선에 스며들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 근처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운전자는 안전띠를 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앞선 어젯밤 10시쯤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짐칸에 있던 드럼통이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가 드럼통과 부딪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제주는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에 초속 10m를 웃도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정오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1시까지 제주발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기상 악화 여부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들도 사전 결항을 결정하면 종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전국에 이어졌던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4시 충남 홍성 산불에 이어 오후 4시 40분에 충남 금산 대전 산불의 주부를 모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졌던 산불과 새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진화됐습니다.
아직 잔불 정리는 남아있지만 전국의 단비로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산림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대응 3단계가 내려졌던 지역에서는 긴급 대피를 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밤사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충남 홍성야 마을입니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금방에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 나도 겁이 나더라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처음 느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주민들은 낮에도 마을회관에 몸을 피한 채 산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산불 저지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바빠서 물 말았는데 먹으려고 두 번 먹으니까 이장이 막 핸드폰으로 와. 거기 주민 큰일 난다고 어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다 쳐다보니까 우리 산길로 막 불이 환하게 이릉이릉해서 깜짝 놀래고. 산불 3단계가 발령됐던 전남 한평의 한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집을 떠나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주민들이 막 차를 타고 다 멀리 막 손버리고 어디고 자오자 멀리만 대피하는 상황이었죠. 어떤 상황 대처할 수도 없었고. 전국에서 사흘 동안 이어진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남 홍성에서만 이재민 5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 임시 대피소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을 다시 찾은 주민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고 내부에 있던 물건들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과 가방 하나밖에 챙겨오지 못한 터라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떨려 다리가 떨려서 힘을 하면서 옷도 딸들이 시신하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 건도 묻어 쌀도 건도 묻어 돈도 200 탔어. 반가운 단비와 함께 큰 불이 잡힌 가운데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시작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세워져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인정 여부를 신문받았습니다. 트럼프는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에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신문이 모두 끝났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에 시작해서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통상 30분 안팎으로 걸리는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34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혐의에는 기존 성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사건 외에도 성인 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막음 사건 등과 관련해서 장부 조작 등 기업 문서 조작 혐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은 트럼프 신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브래그 지검장은 트럼프가 불리한 정보와 불법 행위를 유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해 기업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12월 4일에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빨라야 내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친 뒤에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거센 시위가 우려됐었는데 이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출석에 앞서서 법원 주변에는 경찰 3만 5천 명이 배치됐습니다. 법원 내부에도 법원 경찰과 함께
비밀경호국 SS 요원들이 배치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법원 맞은편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뿐 아니라 트럼프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찬반 시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Ready, going up. Trump or death. I come out every day for Donald Trump. But today is a little bit special. It says Trump or death. And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my death. To promote Trump's new name, felony, that's what we named him here in the street. It's about time that he's facing some sort of justice.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놓고 찬반 목소리가 터져나오긴 했지만 우려했던 지지자의 난동 등 불상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미리 주변 통제에 나선 데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인사들도 이번에 폭력 시위가 또다시 재현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에 오히려 지지층 결집이 더 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이후에 신문과 방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기소 이후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활용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식 수사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게 트럼프 주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기소 직후 단 24시간 만에 트럼프 캠프의 선거 자금으로 모인 돈이 400만 달러, 우리 돈 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내 경쟁자로 부상했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지지율 격차를 20-30%씩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좌우 진영의 분열은 더 커져서 민주당 지지자 94%가 트럼프 기소를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과 관련해서 백악관 반응은 없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 직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 사실을 미리 보고받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또다시 질문이 나왔는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라면서 관련 답변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an ongoing case, so we're just not going to comment on the case specifically itself. Look, the president is going to focus on the American people like he does every day. He is not.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a focus for him.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와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또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등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이 여럿 있어서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용입니다.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을 부풀려 수십억 원대 세금이 추징된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에서도 광범위한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끝에 유명 제과업체 혜태제과가 매출 뻥튀기로 60억 원에 이르는 추징 세금을 물게 된 사실이 YTN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취재 결과 혜태제과가 속한 크라운 혜태의 다른 계열사인 크라운제과에서도 광범위한 가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지난 2017년 크라운제과 영업소 내부 전산 판매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과자 제품을 153상자나 사들인 고객의 이름은 다름 아닌 크라운제과 영업사원. 영업사원을 마트나 도매상처럼 가장해 거짓으로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만든 특정 코드, 기타 판매 5를 사용했습니다. 기타 판매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일종의 코드 하나를 따로 이렇게 빼놓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크게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대외비라며 스스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선에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게 본사에서 그럼 기타 판매 5, 세금에 문제 없다. 부족한 부분은 무조건 거기다 판매 기표를 하고 나중에 반환 처리를 해라. 크라운 혜태는 문제의 코드가 가짜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 매출을 정리하기 위해 반년 동안 운영한 임시 코드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감안해 매출 목표까지 낮췄지만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회사의 영업 규정에 맞지 않은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 즉시 기타 판매 5번 코드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취재 과정에서는 실제 일부 지점이 가짜 매출을 추가로 잡는데 본사 코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코드가 필요한 것 자체가 매출 부풀리기가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크라운 제과는 이런 매출 부풀리기가 강한 실적 압박 탓에 일부 직원이 일탈한 것이고 상장과는 무관하다고 줄곧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당시 본사 영업 책임자는 실적 압박을 하면서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앞서 혜태제과에서 매출 부풀리기가 주로 벌어진 시점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입니다. 같은 시기인 2016년 4월에는 혜태제과가, 2017년 3월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혜태홀딩스가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크라운제과 매출 부풀리기도 시기가 겹칩니다. 당시 크라운제과 소속 영업소장들은 상장과 연관짓는 교육이 자주 이뤄졌다고 증언합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이다. 나아가 크라운제과 본사 시판영업부장은 대놓고 재상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영업부장과 지점장들 사이 단체 대화방입니다. 관리자 정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4월 주식 재상장이 예정돼 재상장에 따른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크라운 일부 영업소들은 가짜 매출 액수를 매일 상부에 보고했고 혜태 쪽에선 가짜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가짜 매출 동원이 그룹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날마다 일일 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소장들이 원래 가판이 얼마였는데 오늘 얼마큼 정리를 했고 얼마 남았습니다. 지점의 차원에서도 지금 한동안은 답을 못 구하니까 혜태 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 계산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혹에 대해서 크라운 혜태는 2017년 크라운 혜태 홀딩스 상장이 매출과는 무관한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매출 압박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허니버터칩 열풍이 꺾여 나빠진 영업 환경과 과도한 영업 목표 사이 괴리가 생겼고 일부 영업사원들이 비정상적 방법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선 YTN 보도 뒤 혜태제과는 포렌식, 즉 수사 성격의 회계 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특정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혜태제과 내부에 심각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감사 보고서에서 혜태제과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인은 과거 부정에 대해 회사의 감독기구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서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원을. 상장 전후 시기 혜태제과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이뤄진 매출 압박. 영업 책임자마저 직접 상장을 언급했던 만큼 아예 무관하다는 그룹 해명에는 의심할 대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시한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윗선으로 알려진 부부와 피해자는 과거 코인 발행 사업을 같이 했다가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밤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경찰이 최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황모 씨는 이 씨가 범행 착수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신은 이 가운데 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서 윗선이 있다고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건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온 유모 씨 부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 A씨와 유씨 부부는 피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피코인이 지난 2020년 상장된 직후 만 원까지 올랐다가 한 달여 만에 1,000원대까지 폭락하면서 작전 세력에 의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A씨와 유씨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윗선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유씨 부부를 출국 금지하고 이들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미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아내가 일하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피의자들이 마취제를 사용한 시각을 고려하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병원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차량에서 마취제 성분이 묻은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황모 씨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3시간 40분쯤 지난 30일 새벽 3시 반쯤 이 주사기로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충북 청주 대청댐까지 데려온 뒤 코인과 현금이 든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며 주사기로 살해 위협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 진술이 맞다면 새벽 3시 넘어서까지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국 차량 수배 시스템에 범행 차량을 등록한 건 새벽 4시 57분쯤. 결국 경찰 대응이 더 빨랐다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흔히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제2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행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집무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재판에서 장관의 역할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관 측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이지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관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며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데다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장관에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통솔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고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례없는 정치적 감사에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대법원 블랙리스트 판결 등에 비춰보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당국은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이며 나무 심는 시기도 지역별로 달라 앞당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6.25 전쟁으로 산림은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를 막고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전국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했습니다. 1948년 식목일이 제정된 이유입니다. 4월 5일을 정한 이유는 당시 묘목을 심었을 때 가장 잘 자라는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큰 비가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뿌리 정착과 생장에 좋은 평균 기온 6.5도를 만족하는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성종이 선농단에서 직접 밭을 경작하는 날이었다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나무가 가장 잘 자라는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1940년대와 비교하면 최근 서울 평균 기온은 2.4도, 대구 3.1도, 광주 3.3도, 강릉은 3.7도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묘목이 잘 자라는 온도 6.5도를 맞추려면 남부는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중부는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 사이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식목일 날짜를 3월로 앞당기자는 주장이 매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식목일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목일은 기념일일 뿐 지역 상황에 맞춰 나무를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4월 5일 식목일은 70년이 넘었으며 기념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목일에 꼭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온난화로 기온 변동성이 커지면서 매년 지정된 날짜에 나무를 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땅이 녹거나 나무가 활성화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식목일인 오늘 전국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봄비치고 양이 제법 많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시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은 12.5도, 광주는 15.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강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비상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그리고 호남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을 전후해 서울 은평구 대조동과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역삼동과 방배동은 정전 2시간 반 만에 복구를 완료했지만 대조동은 오늘 새벽 1시를 넘겨 전기 공급이 재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과 선부동에서도 어젯밤 9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해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2시간 반 만인 밤 11시 반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 파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건 대통령이 민생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재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매우 유감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에 덩달아 춤추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무대책 그 자체라며 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농민을 설득할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충분히 재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위원으론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정식 변론에 앞서 입장이나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 기일이었던 만큼 양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이 장관이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총괄자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로 재판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쟁점을 나눴습니다. 우선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며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지 현장 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 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데다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관이 구조 책임자는 아니어도 현장에 어떤 인력을 얼마나 새로 투입할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장관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의 중요성을 저희 소추 대리인단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장관 측은 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2주 뒤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과 행정안전부 문건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헌재는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냥 신속하게 진행할 수만은 없다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은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재판에서도 몇 차례나 박 전 특검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샀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 때 쓰인 돈이 박 전 특검을 통해 들어왔으니 그것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 박 전 특검은 친인척이자 분양업체 대표 이모 씨가 화천대유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 전 특검이 사업과 관련해 생색낼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주려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이 생색을 낸다는 명목으로 약속한 대가를 받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도 계속 언급돼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우리은행 실무진들이 당시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을 통해 부행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회의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박 전 특검 대신 실무를 도맡은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이 잘 되면 부지 일부를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증언에 이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서판교 자산관리 대표이사에 양 전 특검보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를 앉혔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검찰은 최근에서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특검 추진을 의식해 부랴부랴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로선 부담이 커지는 모습인데 주요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공모전부터 컨소시엄 구성 논의에 참여한 하나은행 담당자를 불러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나란히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겉으론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도 줄줄이 시진핑 주석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속내는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월 방중 계획을 미리 알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La Chine doit aujourd'hui nous aider à faire pression sur la Russie, évidemment, pour qu'elle n'utilise jamais ni le chimique ni le nucléaire, ce que la Chine a déjà fait. 겉으론 중국의 날을 세우면서 굳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뭘까? 6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 광저우를 방문하는 일정 등의 힌트가 있습니다. 李强总理和赵乐际委员长将分别会见马克龙总统。马克龙总统还将赴广东省广州市参观访问。 EU 전체 통상 체결권을 행사하는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이 예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인권 문제로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포괄적 투자보호협정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현안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것도 경제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 believe it is neither viable nor in Europe's interest to decouple from China. 지난해 중국과 EU 사이 무역 규모는 8,473억 달러, 수입과 수출 비중이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유럽에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은 필수가 됐고 사치품과 여행시장 등에서 중국은 최대 고객입니다. 동유럽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중국의 1:1로 사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차기 EU 의장국인 스페인과 유럽의 엔진, 독일 등 각국 정상들이 시진핑 안방 외교에 손님을 마다하지 않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군사적 중립국을 자처했던 핀란드가 현지 시각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안보 우산 밑으로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가 나토 설립 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로 합류하는 회원국이 나토 조약 가입서 수탁국인 미국에 가입서를 기탁하도록 한 가입 규정의 마지막 절차인데요. 이로써 핀란드는 31번째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패트리엇 미사일과 하이마스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이 보유 중인 여분의 무기를 양도할 수 있는 대통령 집행 권한 방식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회담한다고 크렘린궁이 4일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러시아 핵무기의 벨라루스 이전 방침에 관해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을 경유한 중미 순방에 나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벨리즈에서 중국의 수교국 가로채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국 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3일 중미 수교국인 벨리즈 국회에서 중국을 겨냥하며 일부 국가가 우리의 우위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5개 시도 9개 선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따라 시행되는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1명과 무소속 의원 5명이 경합을 펼칩니다. 노키 교육감이 갑작스레 숨지면서 열리게 된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김주홍 후보와 진보 진영의 천창수 후보가 경쟁합니다. 이 밖에 경남 창녕에서는 군수와 도의원을 선출하고 경북 구미시에서도 도의원을 뽑습니다. 울산 남구와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에서는 기초의원 자리를 두고 선거가 진행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인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제외되면서 논란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2달 만에 유보통합 추진위가 구성됐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보육계와 유치원, 즉 유아교육계가 고르게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 출범이 애초 계획보다 한 달 늦어졌습니다.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위원 6명과 위촉위원 19명, 특별위원인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등 모두 26명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촉위원회는 학부모위원 3명, 유치원 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대표가 각각 3명씩 들어갔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와 교육감 대표, 교육계와 보육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3명씩, 연구기관에서 1명씩이 포함됐습니다. 보육과 교육 양쪽에서 민주노총 산하단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미영 보육지부장은 위촉 통보를 받았다가 제외됐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말과 탈락 사실을 숨기고 통보하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만행과 23만 보육 노동자들을 무시하다 못해 유린한 보육계 노조가 한 곳이니 교육계 노조도 한 곳만 들어가야 한다고 통보받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결국 보육지부도 제외됐다는 소식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결국 보육 쪽 노조도 빠졌더라고요. 공공운수 소속인 그 보육노조와 전교조가 배제된 것을 보니 이제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교육부는 함 지부장을 위촉한 적 없고 추천인 검토 단계에서 연락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보통합은 2025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올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교적 쉬우면서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가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 전담팀을 부활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 대책팀을 꾸리고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팀이 4명 규모의 독립적인 자율팀으로 학원 지도와 점검, 사교육 대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추후 확대되거나 규칙 개정을 통해 직제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낙석이나 산사태 취약 지역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내일까지 전남, 제주, 경남은 30에서 80mm,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남부 등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